안녕하세요, 북스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대동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대동법은 이제 항공사 능력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능 시험에는 좀 많이 나오는 그 주제들인데, 이상하게 그 인고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동법 이제 문제 푸시면 알겠지만, 요게 독자적으로 나온 게 한 문제도 없어요. 다른 것에 이제 꼽사에 껴가지고 좀 약간 나오긴 했는데, 자, 그렇지만 이 대동법 자체가 인제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한번 그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럼 이 대동법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조선시대 때 그런 조세 제도를 좀 관련돼서 인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선시대 조세 제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 용, 조로 구성돼 있죠. 그래서 조는 이제 전세를 얘기하고, 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역이 있고 노역이 있죠. 그 신역은 신분별로 납부하는 역을 얘기하는데, 요것도 인제 세 가지겠죠. 그래서 군역, 양역이라고 하는 군역과 그다음 직역, 그다음에 천민들이 담당하는 천역 이렇게 있는데, 군역과 직역은 서로 공유가 가능해요.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인제 중요한 게 요역인데, 이 요역은 노동력을 뭐냐면 징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조라는 공락물도 이 요역하고 관련돼 있어. 그래서 요역의 큰 범위 안에 이 공납의 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역의 그 기준이 바뀌면 이 공납의 기준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럼 왜 그렇게 됐냐 보면, 자, 공납을 인제 어떻게 부과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중앙정부가 있어요. 자, 중앙정부에 있고, 중앙정부는 각각의 인제 그 각 지역의 특산물들 고려해 가지고 이 공납을 인제 부과를 하죠. 그러면 이게 군현들에서 인제 공납을 받으면 이걸 이제 국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뭐냐면 이걸 수취한 다음에 중앙정부에 받기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일반민 입장 볼 때는 직접 자기가 이제 중앙 간청인데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지방 간청에서 그걸 수집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징수 부담의 주체는 일반 군현이지 일반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이 아니에요. 예, 군현민들이. 그럼 군현민들은 이제 뭘 하냐. 앞에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간청에서 이제 부담을 받으면 납부 배정을 받으면 이 간청에서는 그 밑에 일반 군현민들에게 그 노동을 동원해 갖고 이제 특산물 징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에 따라서 이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때 이 분배 기준이 뭐냐면 5 호등제인데, 그래서 5 호등제는 뭐냐면 그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 있죠. 그 호에 5 개로 분배를 해요. 그래 갖고 인제 5 개로 분배했는데, 이때 분배 기준은 성인 남자죠. 정을 기준으로 이제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조선 초기 때고 나중에는 결로 바뀌죠. 결로, 토지 결수로. 그러니까 토지 결수가 많음에 따라서 그 소득을 5 등급으로 나누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공무를 징수해 갖고 간청에 납부를 하면 간청에서 그걸 다시 수집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납부 주체는 이 일반 군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 군현민의 입장일 때는 일종의 이것도 요역이죠. 자기 노동력을 팔아 가지고 뭐냐면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납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제 요역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볼 때. 그러니까 요역의 기준이 바뀌면 당연히 공납의 기준도 바뀔 수밖에 없고, 공납의 기준이 바뀌면 요역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부분은 이 대동법의 실시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동법의 실시 배경이 인제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양난 후에 조선 정부의 재정은 전세제 조정만으로 확충될 수 없었다. 예. 그래서 인제 이 전세제라는 것은 영정법을 얘기해요. 왜 인제 전세법에 전세제만 조정을 확충할 수 없었냐면, 일단은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결하고 6 개월 정도 받는다고 해서, 4 조에서 6조 정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재정 부담이 크게 개선되지도 않고, 그거조차도 진앙지라든지 면세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정경 유착을 해 갖고 탈세를 하죠. 예. 등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이제 전세 비중이 전세도 돈 수익이 별로 많지가 않아. 그러면 주로 이제 어디에 큰 비중을 뒀냐면 당연히 전세 외에 요 여기 공납물이 그 당시 재정 비중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납이 그 당시 조선 시대 때 재정 비중에서 이제 차지하는 것이 거의 60%가 넘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게 곡물이 인제 징수가 상당히 중요한 그 세원인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임진왜란 이전부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납의 폐단이 있었잖아요, 박납. 박납이라는 것은 "대신 납부해 준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뿌셈에 보면 고려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있었던 걸로 기록되죠. 그래서 원래 이게 대납하고 또 뿌셈 같은 경우에 박납을 인제 뭐냐면 구분해서 봐요. 그래서 대납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박납은 비자발적으로 인제 하는 거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 했는데 그 정부 차원의 대납은 인정하지만 박납은 용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이제 대납이나 박납이나 그렇게 이제 크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걸로 보고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박납이라는 건 왜 일어났냐? 요걸 이제 보면 앞에서 이제 좀 다시 돌아서 자, 여기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제 일 박 9 년에게 부과하고 일 박 9 년에서 다시 이제 역을 동원해서 일 박 9 년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해 갖고 인제 어 그 공납물을 징수하잖아요. 그때 이제 5 호동제에 입각해서 역을 이제 부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인제 그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공납이 너무 부가가 많은 거야. 예. 그리고 또 곡물 같은 경우에는 환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화폐가 아니죠. 화폐가 아니다 보니까 그 뭐냐 수송이나 저장도 되게 불편해. 그리고 인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특산물을 이제 생산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산업 구조가 바뀌면 사업 구조 생산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그 특산물보다 너무 많은 것을 중앙정부에 부과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군인에서 인제 어떻게 하냐면 박람업자들에게 뭐냐면 이렇게 그 부탁을 하죠. 또 박람업자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요의가 뭐냐면 일반 군연에서 중앙정부에 공납을 갖다 바치면 중앙정부의 이제 그 밑에 있는 박락과 그 공납과 관련된 관리들이나 그다음에 아전들 그다음에 노비들이 박람업자들과 결탁을 해 갖고 일종의 점태 받질 않아요. "품질이 안 좋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명목을 점택을 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 군연의 관리들 아전들은 그 박람업자를 찾아가서 대신 부탁을 하게 되고 박람업자들이 구해서 중앙정부에 납부를 하죠. 그리고 중앙정부부터 영수증을 받으면 일반 군연에 들어가서 이 군연민들에게 징수하는 거야. 대신 그때 이제 수수료를 이제 받는데 이 수수료가 원래 그 뭐냐 공납물보다 더 많은 그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박람업자 횡포 때문에 일반 군연민들의 어떤 가중한 부담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역사 스페셜 역사 저널인가요? 역사 저널에서 인제 전퇴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 군현민들이 뭐냐면 일반 지방 간처에 가 가지고 "전퇴를 당했다." 이 거부를 당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건 고증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일반 군현의 관리들이 중앙정부에 공락을 갖다 바칠 때 중앙정부에 있었던 거기 관련된 관리의 아전이나 노비 등이 이런 행패를 부려서 결국 전퇴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박람업자도 이렇게 이 그 연결되는 방랑업체에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 공납은 농민들의 가중한 부담이 되었는데 이게 16 세기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유민들이 발생하고 그렇게 됐죠. 근데 이것이 전라를 거치면서 그 징수 기반이 붕괴되면서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가령 외곽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경상도에서는 공무의 징수가 불가능하여 그 목을 경기 충청도에 옮겨서 수납을 할 정도다. 그때 인제 박나부자들 개입을 해 가지고 얘네들이 대신 이제 수납을 하게 된 거죠. 그 지역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이제 불가능하니까 경기도 충청도에 옮겨 수납을 하잖아요. 근데 경기도 충청도에서 그 물자를 생산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박나부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전국을 돌아가면서 그 물자를 가져다가 이제 갖다 바치고 여러 가지 수수료 명목으로 뭐냐면 징수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박람이라는 문제가 이미 외란 이전부터 16 세기 때 문제가 됐고 이것이 농민의 어떤 유망에 큰 문제 좀 발생을 시켰죠.
거기에다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이런 아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더 추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외란 전부터 방납 공납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들 방납의 폐단을 뭐냐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게 대공수미법이죠. 대공수비법은 뭐냐면 헌물로 인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물을 미국을 대신 걷자. 그래 갖고 그리고 이것을 미국을 거둔 다음에 지정된 공납비를 공납 청구함자들 나중에 공인들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왕실의 가나나 수용을 조달하여 불법적인 간행했던 방납을 합법화시켜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이를 통해 재정 확충을 도모한다라는 의도예요. 그래서 쌀로 걷고 그 쌀을 그다음에 정부가 지정한 간상들 뒤에 공인들에게 주면 이 공인들이 와서 여러 물자들을 인제 걷어 가지고 정부에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납을 합법화시켰다 보면 정부 통제하에 뒀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공인들 출신들이 예전에 방납업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이게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15 세기 후반때 있던 유통경제 선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15 세기 후반때 인제 보면 장시가 형성되죠. 예. 그래서 인제 그 장시는 인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연작 상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 건데 연작 상경이 가능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게 되고 잉여 생산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장시가 자연스럽게 형성돼요. 물론 예전에는 시장 같은 것들이 존재했는데 이때 시장이라는 것은 간설 시장이에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제 만든 거고 요 장시라는 것은 민간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장시가 인제 형성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을 볼 때는 이제 장시에서 여러 물건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고 하니까 당 공인들을 에게 일종의 이제 청구를 해서 공인들이 장시에서 이제 받아들이면 사가면 납부를 할 수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이 유통경제 성장의 어떤 배경이 됐다.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동법이 이제 실시될 때 이런 유통경제의 어떤 성장을 더 촉진시켰죠. 예. 공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인제 이런 뭐냐면 대공수미법이 인제 제시를 했다는 거죠. 이이나 유성룡 그런 사람들이 인제 했고 특히 임진왜란 때 유성룡의 건의로 군량 조달을 목적으로 수미법이 일시 채택되어 시행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외에도 인제 뭐가 있냐. 이런 방나의 문제점을 인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그 당시 대공수미법 외에도 사대동이 있어요, 사대동. 자 요 사대동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 여기 적으면 이게 개인이 실시한 거야, 개인. 그래서 16 세기 명종 때 일부 관료와 재향 사족들이 곡물의 총액을 9 년의 토지 개수로 나눠서 균등하게 돈이나 곡물로 수치해서 곡물을 마련하는 사대동 간행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정부에서 인제 실시했던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일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유지들, 사족들이 실시했던 것이 사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반대동. 반대동이라는 반반자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공납도 상공과 그 벌공이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진상 같은 것도 있고 그래 갖고 요런 등등 있는데 요걸 다 인제 뭐냐면 쌀로 걷는 것보다는 상공 연례 계속 가정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걷는 상공들만 걷자. 그래서 이걸 반대동이라고 해요, 반대동. 반만 인제 뭐냐면 쌀로 걷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나중에 대동법이라는 거는 요런 대공수리법하고 사대동 그다음에 반대동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대동법이라고 인제 제도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논의는 당장 실현되지 못했지만 양난 후에 다시 제기되면서 결국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됐다는 거야. 원래 이 대동법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불려졌던 명칭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실시될 때는 선해집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관청을 선해청이라고 했죠. 그리고 인제 나중에 이게 대동법의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대동법을 이제 기록상 보면 강해군이 즉위한 원년 강해군 1 년에
그 당시 이원익이나 한백견의 건의에 따라서 그 공로의 폐단이 가장 심했던 경기도부터 이제 대동법이 실시됐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논의는 이미 선조 때부터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거고 강해군이 즉위하자 그 실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역사 프로그램 보면 강해군의 업적 중에 대동법 실시를 이제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막상 기록에 보면 강해군이 그거에 대해서 실시에 대해서 물론 적극적으로 이제 거부는 보이진 않았지만 소극적인 자세도 이제 비판 부분이 있어. "이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렇지만 대신들이 계속 이제 건의했기 때문에 강해군도 "그럼 한번 해 봐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뭐 이렇게 있고 대동법은 1608년 강해군 즉위년이죠. 예. 그래서 이원익의 이제 주장에 따라서 우선 경기도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창반 양령을 거쳐 갖고 인제 순차적으로 이 실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인조 2년 때는 조익의 권위로 강원도에 실시했고 이때부터 선해청이 대동법으로 바뀌면서 대동청으로 인제 이름 바뀌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게 대동법이 널리 인제 뭐 시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호종 때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김융은 그 당시에 그 조선후기 때 전국 관료서 경제 관료서 유명하죠. 이 사람 좀 이름 정도 외워 두세요. 이 사람이 이제 상평통복을 이제 발행을 하도 주장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대동법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숙종 때는 경상도에 인제 실시됐고요. 그리고 인제 숙종 말년에는 허적의 건의에 따라서 항해도에 대동법을 모방한 상정법을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제 모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익류 지역을 제한 전국에 실시했죠. 그래서 요때 익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양 함경도 지역은 이제 제했던 이 익류 지역. 익류 지역인데 여기에는 제주 지역도 이제 포함되겠죠. 야 평양에서 익류 지역을 놔둔 것은 뭐 사신 접대비라든지 군사비 등등 해 갖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자치적으로 쓰도록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볼 수 있듯이 그 여기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100년 동안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왜 소요가 된 반대가 심했냐? 일단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반지주의 반대가 심했어. 예. 왜냐하면 이 대동법 자체가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해 갖고 쌀로 징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지주들이 이제 토지를 많이 갖고 있죠, 지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방납업자들도 뭐냐면 반대가 심했죠. 이 기득권자잖아.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이득을 얻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이들을 이제 뭐냐면 배려하기 위해서 거의 100년 동안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정부의 어떤 조세 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 조선시대 보면 모두 일시적으로 실시한 건 없어요. 그래 갖고 공법도 한 40년 50년 걸렸거든요. 예 기득권자들의 반대도 심했고 또 적응하고 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했어. 이건 뿐만 아니라 일반 인제 조세제도 실시 과정이나 제도 실시 과정의 어떤 국룰이에요. 예 고려나 조선시대 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대동법의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대동법의 내용은 이제 요게 있죠. 자 대동법은 공문을 각종 현물 대신에 미로 통해서 징수했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 가오에서 토지 결수로 기준해서 미를 통해서 이제 징수했다. 쌀 미자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러면 어 토지 결수대도 안 걸었냐? 예전에 그랬어요. 똑같이 걸었죠. 5 호등제에 입각해 가지고 호를 기준으로 해 갖고 호가 가지고 있는 토지 결수에 따라서 뭐냐면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호가 기준이 되고 또 뭐냐면 토지 결수가 기준이 이중적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아전들이 자기 멋대로 이게 원칙이 없다 보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호를 할 수도 있고 토지 결수해 갖고 이렇게 하거나 박람업자들이 인제 그렇게 해 갖고 농간을 피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원적인 기준을 뭘로 통일시켰다? 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해 갖고 걷되 이걸 미를 걸었다. 쌀로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 개월당 미두 12두를 납부했다. 예. 그게 원칙적인 거고
그래서 요 관련된 예전에 문제가 예전에 다른 전세제도 관련된 문제와 연결돼서 나왔어요.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니까 종전의 공납의 부담이 경감되었고 무전농민이나 영세농민은 일단 이 부담에서 해방되었다. 왜냐하면 토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뭐냐면 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원칙일 뿐이고요. 근데 원래는 이 미래는 이제 납부해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죠. 그래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포나 그다음에 면이나 돈으로 인제 대신해서 걷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나 목은 목할 거예요 아마 목화, 젓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대신해서 인제 어 했다 해 했 했고요. 특히 충청, 전라, 경상, 항해도, 사도에서는 연회은과 상고를 구분해서 각각 미호는 호준으로 이제 상납토록 했다. 이와 같이 대동법은 복납을 전세함으로써 토지 소유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세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세제로 발전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헌물 징수가 미포전 등을 대신함으로써 조세의 급납화를 이뤘다. 그래서 대동법의 어떤 그 실시 의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동포의 실시 의의라고 쓰면 요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좀 그 제한이 있죠. 왜냐하면 요 대동법의 실시 내용이 상공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상공.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좀 한계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공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진상이라든지 또 왕에게 왕씨나 왕실에게 이제 음식물 갖다 바치는 거 있잖아요. 진상이라든지 벌공, 별도로 인제 이렇게 바치는 거. 예를 들어 중국 사신들이 왔을 경우에 그걸 이제 중국 사신들이 여러 가지 공람 선물도 주고 황제에게 받 갖다 바치는 그 선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제외시켰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헌물납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목 감기가 아직까지 여운이 있어 가지고 목 상태가 지금 약간 안 좋은 상태예요.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락은 이제 대동법의 이제 실시 과정을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동법의 이제 실시 과정을 보면요. 대동법의 실시 후 농민으로부터 거둬들인 대동리, 포, 전은 일부는 지방 관할 경비로 유치되고 나머 대부분 중앙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있는데 자 대동법은 이제 크게 이제 거두면 어떻게 이제 이게 나누냐면 상당미하고 유치미로 이렇게 나눠요. 예. 잠깐만요. 이거 안 되네. 자 상당미하고 유치미로 나누는데요. 여기 상당미라는 것은 인제 주로 중앙에 갖다 바치는 세금이죠. 이 유치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운영비 있죠. 지방자치 운영비로 이렇게 이제 그 갖다 바치는 건데 그래서 인제 비중이 점점 상당미가 점점 올라가고 유치미가 점점 내려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방간청을 운영하려면 유지비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유치비 비율이 점점 낮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치비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잡세를 붙여. 예.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 이 대동법의 실시 과정에서 뒤에 이제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선해청이 인제 실시됐고 원래 대동법의 명칭이 선해지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관리하는 그 관청이 선해청이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대동법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이게 대동청으로 이제 바뀌어요. 이 대동청이랑 관청으로. 예. 자 요게 징수된 대동비는 물종에 따라 지정된 공인들에게 공물가를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받아서 각 군방, 간청에 공급했다. 따라서 종전의 군방, 간청별 무계획적으로 행해졌던 공물 종대 조달이 이 선해청에 의해서 일어나야 됐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조달청 같은 이제 그 기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대동법의 영향과 결과가 그 단락 뒤에부터 시작되죠. 자 대동법에 의해 조세의 급납화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는 거죠. 예. 앞에 얘기한 것처럼 대동법이 실시될 수 있었던 이제 객관적 조건이 이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잖아. 그래서 장시가 형성되면서 물건을 장시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동법이 이제 실시된 배경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인제 실시됨으로써 이걸 이제 뭐냐 더욱 촉진시킨 거야.
그 경향을 공인들이 활동을 통해서 이 상품화폐 결제를 촉진시켰다. 그러니까 주의할 건 뭐냐면 배경이 아니라 촉진시킨 매개 요인이었다. 원인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대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들은 정부의 인제 부터 대가를 받고 간접 수요물을 조달하게 되었음으로써 유통 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 자본이 발달되었고요. 상업 자본이 발달됐다는 거. 그래서 요때 이제 공인이 등장하고 공인은 예전에 박람업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박람업자들을 정부에서 관리 통제하는 것이 공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업자본이 발달됐다. 상업자본 뭐죠? 상업자본통은 유통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집단들을 얘기해요.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 때 좀 얘기했지만 저 서양사 강독 시간 등등 해 갖고 얘기했지만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거다." 그래서 A라는 곳이 물건을 싸면 B라는 곳에 갖다 파는 거야. 그래서 중간 마진을 얻는 것이 이 상업자본이야. 그러니까 자본의 축적을 유통을 통한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된 걸 상업자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발전되면 산업자본이라고 하죠, 산업자본. 산업자본은 자신의 어떤 직접 생산을 통해서 뭐냐면 부를 축적하는 거죠. 산업혁명 시기 때 등장한 거야. 그래서 상업자본 그다음의 단계가 산업자본이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두 개의 경계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구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상업자본이 또 산업자본화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기업하고 비교하면 상업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 같은 것들 볼 수 있죠, 쿠팡. 요즘에 알리 저도 알리 인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상업자본이다. 그다음에 산업자본은 LG, 삼성 이렇게 이제 제조업을 이제 바탕으로 했던 자본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공인은 주문을 받아서 수요품을 이제 생산하는 수공을 하길 띄웠고 자 이들이 이제 산업자본가로서 성장과 수공업자의 상품 생산자의 변신은 조선 후기 때 산업 사회경제 발전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그래 갖고 인제 상품을 원활하게 이제 뭐냐면 유통을 시키려면 누굴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업자본가들이 수공업자들을 뭐냐면 장악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인제 보면 유통업체들이 생산업체들을 이제 뭐냐면 좀 갑질을 하면서 통제를 하잖아요. 단가도 후려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그 당시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이 유통업을 약하는 상업 자본가들, 공인 같은 상업 자본가들이 그 당시 물주로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수공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직기 같은 것들을 인제 등등 생산 시설을 인제 임대해 주고 이들로부터 인제 물건을 받고 뭐냐면 이렇게 공급을 하는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상업자본가들이 수공업자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부 독립된 수공업자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뭐냐면 선대제라고 하죠, 선대제.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여러 세금들이 일종의 전사되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영세 농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줄든 사실이지만 자 근데 한계도 있어. 여기는 한계가 적혀 있지 않은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상공만 대상으로 한 거죠. 별공하고 진상은 제야. 특히 이 진상에 문제가 있는데 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나 왕실에 이제 바친 여러 가지 식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냉동 기술이나 이렇게 교통망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썩기가 쉬워요. 유통 과정에서 이제 운반 과정이 부패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진상이 상당히 운반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상한 사람 보면 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에서 인제 여기 나왔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래는 상당미하고 유치미가 있는데 점점 시간이 올라가면서 상당미가 인제 뭐냐면 올라가고 유치미 비율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인제 뭐냐면 지방 재정이 어떤 악화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잡세를 이 부과시키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원래 이거 납부할 대상이 누구야? 이 사람들이. 이거는 지주들이죠. 근데 이 지주들은 힘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소장인들에게 이걸 납부해요. 그래 가지고 소장인들이 실제로 이게 뭐냐면 이
대동민을 납불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동법이 이제 실시되면서 요역도 기준이 바뀌어. 예,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공납이 크게 보면 요역의 이제 일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역이 대동법이 바뀌면 요역의 기준도 바뀔 수밖에 없어. 서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요역도 예전에는 호등제에 입각해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이제 걷었는데 인제 이것은 이제 호등과 토지 결수가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토지 결수 바탕으로 해 갖고 걷고 그때 대동세를 거둘 때 요역세도 같이 걷어.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인제 어떻게 하냐면 인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는 체제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번 대동법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한국 통념에서 인제 봤고요. 그다음에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시민한국사 내용을 볼게요. 대동법은 각 분야에서 환물로 환갑하는 공물로 토지세로 전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 전기 때 이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원래는 이제 대동법이 기준이 5 호등제에 입각해 가지고 있고 원래 인정을 바탕으로 이제 한 거죠, 모든 게 기준이. 근데 나중에 이걸 뭘로 바뀌게 되냐면 토지를 이제 기준으로 바뀌어. 이 개정법이라고 하죠. 개정법.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바뀌면서 실제로 토지세라는 거죠. 예. 근데 조선 전기 때 문제점은 이게 기준 자체가 호냐 토지냐에 따라 이중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중간에 이제 아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랑업자들이 태단이 불려 끼니까 아예 이제 조선 후기 때는 토지 결수로 뭐냐면 통일시켰죠, 이걸요. 예. 자, 중앙정부는 선초 이래 조선 초 이래 헌물 공납제의 원칙을 청구했지만 백성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종 때부터 대납을 허용했다. 그래서 인제 요 대납하고 방납하고 좀 구분시켜서 좀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납부를 허용해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종 때는 각종 국역에 인제 동원된 불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승려대 대납을 공인해 줬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호불 국어 군주잖아요. 불교를 되게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후원해 줬어. 그래서 승려대 대납을 공인해 줬다. 그러니까 아마 승려들도 그 여러 가지 조세나 이런 면세 혜택이 있지만 이거 대납, 공납 같은 경우에는 말 잘못했다.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승려들도 이런 대납에 참여해 가지고 이득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인해 줬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예종 때 들어서 다시 승려들의 대납을 금지시키고 각 9년에 토사문의 기초에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공안 개정을 착수했다. 공안이라는 건 뭐냐면 각 9년에 이제 거둬들 이제 세금 공물들 있죠. 공물들을 적어 놓은 문서예요. 예. 그래서 어느 9년에는 뭐 어떤 인삼이 있으면 개성 같은 게 인삼이 있으면 인삼을 걷고 인삼 10 근을 뭐 해마다 갖다 10근 너무 적나? 하여튼 만 건을 이제 갖다 바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것들을 뭐냐 다 적어 놓은 공안인데 자, 이 공안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공납물을 징수하는 거야. 근데 이 공안이 잘 개정이 안 되었다가 언제 한번 개정이 되냐면 연산군 때 한번 개정이 일어나요. 근데 연산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치가 상당히 심했던 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안을 개정할 때 예전의 공안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이제 적어 놓은 거야. 근데 이제 뒤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이걸 다시 예전처럼 거꾸로 시켜야 되는데 이미 한번 늘어난 예산 같은 경우에 다시 예전으로 올라가기 힘들죠. 예. 그래서 그때 이미 인제 그 예산에 따라서 이 기구도 운영하고 인력도 운영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확장된 공안을 그대로 중종 때 계속 이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납의 내용이 부담이 더 커지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공란의 추가 징수와 점태, 당락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자, 지방에서 점태한 건 지방에 바친 공무를 관리가 퇴짜 놓는 것을 얘기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일반 군현들이 뭐냐면 지방 간현에 물건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군현들이 그걸 수입해 갖고 모아 가지고 중앙관청에 바칠 때 중앙관청에 있었던 간당 관리나 아전들이나 이 노비들이 박람호차하고 이제 짜 가지고 점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박납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박납업자들이 대신 납부를 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얘네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박납 백성들에게 그 원래 그 얻는 것보다는 수수료를 더 높여 가지고 백성들을 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래서 이제 박납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조정에 보고되면서 따라 공납의 개선책을 하기 위해 변통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면종 말기 때 면목 보호에서 수령이 자체적으로 선을 거둬서 공납을 대납하는 이른바 사대동의 행위였고, 임진왜란 때 공물 일제히 쌀을 거두는 대공수미법이 일시로 시행됐다. 자, 그래서 이런 환물 공납제에 종속하기 어려운 제내적 요인이 중축되면서 강해군 즉위년에 경기선해법이 발표됐다. 경기선해법은 원래 대동법의 명칭이 선해지법인데 주로 이제 선해법이 처음에 실시된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경기선해법이라고 한 거야. 예. 자, 경기선해법은 선물 공납제의 폐단을 1차적으로 개선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만 전란 후 잦은 명사신의 접대와 상능력에 이제 그 동원되는 경기민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차원에서 고려한 조치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명나라 사신은 이제 접대하는 과정에 많은 공락을 이제 거둘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상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능을 이제 동원하고 능을 만들 때 동원한 거 있죠. 왕이 죽으면 능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 능을 관리하고 그런 역을 동원하는 경기민들이 많이 부담하니까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경기손해법은 그 효과가 매우 컸으나 곧바로 전국에 확대 실시되지 못했다. 아까 이제 기득권자의 반발이 있었죠. 양반 지주들이나 그다음에 박나부자 등등이,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실시되는데 이 순차적 실시 과정이 이제 쭉 나와요. 예. 그래 갖고 인조 반정 직후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 3도 대동법이 시행됐으나 시행 당시 가뭄으로 인해서 대동리 수치가 어려움을 겪자 결국 강원도만 유지시켰고, 충청도와 전라도의 대동법을 시행을 무려에는 지지층의 반발로 조정해서 찬반 논의가 이어졌다. 자, 이에 인조 때는 강원도, 호종 때는 충청도와 전라도 해안가, 현종 때는 전라도 내륙 지역, 숙종 때는 경상도, 항해도 조금씩 이 시행 범위가 확대됐고, 그야 경기 선해법이 실시된 그 후 1708년, 거의 이제 100년 지난 후죠. 그때 가서야 이제 항해도 상정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상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상정법은 이제 항해도에 실시했던 그 법인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동법하고 그게 이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미법의 이제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상정법은 강원도, 환경도, 항해도와 같이 토지가 상대적으로 척박한 지역에 보울볼 고유의 토산업물 대신에 쌀, 포목 등을 차등에 거두던 제도다. 상정법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인제 그 얘기한 것처럼 쌀을 걷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량이 인제 뭐냐면 적고 그다음에 토지가 척박하잖아. 그러니까 쌀을 거둘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냐면 그 포나 목환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있죠. 자,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1666년 항gen도, 1745년엔 강원도에 상정법이 시행됐고, 그래서 1764년에는 한경도에 상정세를 상공처에서 일괄적으로 제정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자, 상정법이 추가 시행되면서 개정안이 마련되기 과정을 고려해서 공무의 토지 세안은 18세기 중반까지 지속됐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공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인제 여러 가지 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뒤에 이제 좀 얘기했지만 군역 등등도 이 토지사가 돼, 예, 정결화가 되죠, 정결화. 도교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인제 보인다. 그래서 각종 세금이 도교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익류 지역이 이제 나오잖아요, 익류 지역. 그러면 얘네들은 인제 무슨 얘기냐. 함경도라든지 평안도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정법 같은 걸 이제 실시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익류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상당미, 상당미를 뭐냐면 돌리지 않고 그 자체를 거두면 유치민을 거기에서 100% 쓰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정법, 그러니까 대동법의 그냥 일종이죠. 대동법을 실시해도 그것은 중앙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유치민으로서 그냥 썼다. 그냥 인유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신 접대비나 군사 비용이나 이런 등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동포의 수치로는 시행 초에는 도마다 차이가 보였지만 대동포의 확대 실시되면서 점차 12도선이 고정됐고 그다음에 내륙 산간 지역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강원도 뭐 함경도 항해도 등등 그 지역은 포목으로 대납했고 1678년 상평통보가 보급된 후에 동중납도 허용됐다. 전납도 이제 허용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포전이 허용됐다. 그러니까 포목 전후 이제 허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 토지 1개월당 12두에 대동세를 내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헌물을 직접 구해서 바치거나 방랑업자들이 비싼 대금을 치러야 하는 부담에 벗어날 수 있었다. 자, 정부 입장에서도 인제 뭐냐면 유의한 게 전세뿐만 아니라 공납을 토지세 일괄 수취하면서 국가 세입 전반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조건이 많죠. 그러니까 전 양출 재입의 원칙, 먼저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에 따라 징수하는 방법을 인제 뭐냐면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인제 계속 쭉 읽어 보겠습니다. 자,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18 세기 이후 정부는 한 해에 수취될 수 있는 세입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이게 이제 공납을 통해서 토지세 일괄적으로 수취하면서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 정부와 지방 재정에 회계 정보를 작성하고 관리했다. 그리고 이제 헌물 대신에 선해청에서 상납된 대동세는 25만에서 30만 석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량을 공인들에게 공물가, 공가로 지급해 왕실과 중앙 각사의 헌물 조달을 사용했다. 지방에서도 대동세의 절반 이상을 가명과 각골에 유치하여 가나의 경상비로 이제 사용됐고 그중에 남은 그 쌀은 별도로 책정해 불시의 경비로 대응했다. 이게 이제 유침인데 유침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 뭐냐 갖다 바치는 중앙에 이제 그 갖다 바치는 상납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나 추가 징수 관행이 없애고 한정된 대동세의 일부로 왕실 공상, 왕실 여러 가지 경비나 각사 경비, 각 관청의 경비나 국가 행사와 왕실의 비용을 충당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재정 부족 문제가 야기됐고 더욱이 각사의 경비 문자를 기록한 공안을 추가로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례와 등록을 참고해 간행적으로 지출한 경비가 늘어났다. 자, 이게 뭐냐면 연산군 이후부터 공안을 이제 뭐냐면 그 연산군 때 공간을 계속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인제 뭐냐면 더 이상 플러스 시키지 않았어. 왜냐면 이 공안을 늘린다는 게 그 후에 왕들 입장에 볼 때는 상당히 부담감이야. 정치 부담감이 크죠. 왜냐면 왕이라는 사람은 좀 그래서 백성들에게 덕을 내야 되고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공안을 늘려 가지고 백성들의 세금을 징수한다? 이거는 왕정 국가에서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공안 그때 연산군 때 딱 정하는 그 공안 얘기를 그대로 이제 조선 후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물 대신에 쌀을 걷잖아. 물론 이 공항은 이제 환물 대신 쌀로 이제 바뀌게 됐지만 징수 내용이.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경비가 점점 늘어난 거야.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종전의 그 공항 가지고는 쌀을 뭐냐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요게 편법이 나오는 거야, 편법이. 그래서 이 공안 외에도 숨겨져 있는 예산을 만들 필요가 있죠. 숨은 예산을. 그래서 전례와 등록을 참고해서 간행적으로 진출한 경우가 늘어났다. 그래서 공안에 진출한 거 외에도 그 공안에 따라 걷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인제 예전에 간행에 따라서 그 뭐냐 공안에 없지만 새 이 전례와 등록 예전에 간행을 바탕으로 해서 또 추가 징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그 추가 징수액은 대부분 어디에서 걷겠어요? 당연히 그 유치미에서 이렇게 걷겠죠. 그러니까 유치미에서 거두면 또 여기에서 잡세가 부과되는 거야. 이게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중국의 왕조에서도 보여요. 중국의 왕조에서도 왕도 정치를 내세우면서 예산안을 그대로 어 건국 초기 때 맞춰 놔.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 점점 발전되고 커지고 여러 가지 간청들이 만들어지고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면 플러스 알파가 또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그대로 예산안을 그대로 두고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앞에서 말한 간행적으로 인제 걷어내거나 여러 가지 잡세를 부과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법전에 적혀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방 재정을 중앙 재정으로 끌어들여. 그래 가지고 걷어내.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데 중 지방에서도 인제 재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잡세를 걷어.
그 이런 폐단들이 인제 늘어나는 거야. 이거는 그 뭐냐면 조선에도 이런 폐단들이 이런 공행 그 대동법 실시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대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아, 제가 목이 좀 아까 많이 갔어요. 예. 자, 영주는 중앙경비의 과도한 지출 해소하기 위해서 제25년 약 4년에 걸쳐서 탁지 정례를 라는 거짓의 지출력을 간행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영조는 호조판서 방문수를 통해서 왕실에 수요되는 물품을 일일이 점검해서 왕실 경비를 솔선의 주인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정례 제정 당시 정부 지출이 10만 냥 가량에 이제 그 주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 정례 파급 효과가 컸다. 그래서 탁지 정례는 이제 뭐냐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만든 것 같아요. 일종의 가계부. 음. 그래서 이제 왕실에서 쓸데없이 비용 많이 나가는 것들을 줄이고 이게 이제 삭감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해서 그래서 이런 그 뭐냐면 상례를 만들었어요.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탁지 정리는 왕실과 정부 간사에서 조달된 물품을 정해한 지출이기 때문에 각종 이제 국가 행사나 왕실 의뢰에 동원된 여기인데 금융을 통제하지 못했다. 자, 요런 것들은 변수에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물품만 이제 정액화 시켰고 임금은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는 동원하는 체제가 아니라 고용하는 체제잖아요. 그래서 각종 이제 뭐 국가 행사는 이제 왕실 의례,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이제 그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토목공사들을 그 뭐냐면 무료로 이제 동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줬던 거야. 돈. 그 동원되는 거는 고용이라는 말이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대동법 시행 이후에 정부는 각종 국역에 영인들 고립해 쓰고 고립이라는 것은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주고 고용해서 역가를 지급했는데 이걸 극각 고립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요역에도 이제 뭐냐 고용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국가가. 그래서 이제 고용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것은 대동세에 거둘 때 요역세도 같이 걷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뭐냐면 극각 고립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런 역가 지급이 경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전례가 19 세기까지 중앙정 경비에 지출 중도로 활용됐음에도 정조 때 이후 19 세기까지 중앙 재정은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를 노렸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자, 이에 중앙 정부는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에 할인된 대동 유치민을 상납에서 올리거나 한국을 증서하여 이자국의 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또 삼장의 물량과 연결되죠. 예. 그래서 한국에 보면 이자가 있죠. 원래 이자는 걷지 않기는 되는데 실제로 이제 걷었죠. 그래서 이자를 이제 뭐냐면 중앙재정으로 이제 편입을 시킨 거야. 예. 그래 갖고 처음에는 한 10%만 걷었는데 나중에는 30-40%도 걷어요. 예. 그래서 1분 모회독 뭐 3분 모회독 이렇게 10분 모회독 3분 모회독 이런 것들이 등장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 재정의 경비에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게 한국이 이제 계속 중앙으로 넘어가니까 그 이자 비용이 한국의 수익이 그러니까 요거에서 또 잡세를 부과했죠. 그러니까 인제 삼중의 분란을 발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대동법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이제 심화된 형태로 여기에서 인제 시민한국사를 읽어 봤고요. 그다음 부생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생은 이제 몇 페이지 펴 보시면요. 자, 뿌셈 몇 페이지 펴 보시면 228 페이지 펴 보세요. 예. 자, 박람회 폐단해 갖고 인제 대동법의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박람회 이제 폐단이 크게 컸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인증번호 알려 드릴게요. 인증번호는 67 번입니다. 예, 인증번호 67 번이에요. 자, 조선시기의 부세제도는 토지에서는 조세, 개인의 역, 가호의 공물 징술하여 국가 경비에 조달했던 것이 원칙이었다. 이 가운데 공물은 가나에서 필요한 물품을 현물로 직접 수취하는 것인데 국가기관에서 이제 공무 9년을 다니고 그 지방의 산물과 토지 개수의 다수의 기준에 따라서 부과하여 9년의 이들 각 민호에 배정했다. 그런데 그 9년에서 각 민호의 공을 분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선 전기 때 기준 자체가 호로 기각해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그 5 등급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근데 토지 기수인지 토지 결수인지 혼인지 이게 모호하단 말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걸 토지 결수에 통일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반드시 그 지방에 나는 물산을 거둬야 된다는 임토 작공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뭐 임토 작공이라는 것은 인제 그 지역의 생산물을 뭐냐면 걷도록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인제 문제점이 뭐냐면 예전에 그 지역에서 뭐 감이 많이 생산됐다고 해도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감이 생산이 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다른 지역에 생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생산됐다고 해도 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너무 거기에 생산된 뭐냐면 징수한 예보다 더 많은 것을 부과할 경우에는 결국에 다른 지역에서 인제 뭐냐면 이걸 걷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실제로 이제 잘 안 지켜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밑에 인제 내용이 있는데, 우선 곡물 가운데 민인이 구하기 어려운 품목도 적지 않았으며 군종 초에는 토산이었지만 그 지역의 토산물이었지만 시일이 경감에 따라서 더 이상 해당 지방에 생산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그럴 경우에 일단 각 사에 바쳤던 곡물로서 공안에 등재됐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해야 했다. 그래서 상납해야 됐다. 더구나 특정 산물이 산출된 지역에 부담이 집중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임토 작공의 원칙이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조선 국가는 민의 자비를 할 수 없는 곡물에 한해 부분적으로 대납을 허용했다가 나중에 민호에게 희망할 경우 대납을 허용하겠다. 하지만 대납의 이익이 크자 대납까지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불법적인 이제 넘어가는 게 박납이에요. 예. 대납의 이익이 크자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공납을 물품을 고의로 점퇴하고 특정 인의 공납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건 민인의 어떤 뭐냐면 의사와 상관없이 뭐냐면 반강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박납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박납과 대납을 이렇게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교과서는 그렇게 이제 통로에서 구분을 안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고려시대의 역제도 고려시대 공납에 관련된 내용이 대납과 박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고려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자, 박납의 이익은 적어도 두세 배, 많으면 10배에 이르렀던 반면에 농민의 부담은 이전보다 더 무거워져 파산이나 유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조선 정부 국가는 국초부터 박납인을 국계 삼인하거나, 국계 삼인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강 함경도나 평안도 지역을 뭐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이죠. 이게 일종의 헌병이기도 하고 그 당시 또 북방 지역을 개척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기도 해요. 3인 정책이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사형까지 시키고 있지만 박람은 근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적으로 사적으로 공정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그만큼 박람은 양반 지주의 경제 활동이 중요했다. 그래서 박람업자들이 서로 들을 보면 박람업자들이 주로 양반들에 이제 연결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또 노비거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예전에 이제 경주인역이라고 이제 좀 설명했었죠. 요거에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박납은 지휘층의 잉여 생산물 처분을 통로로 요긴했다. 당시 양반 사대층들은 수조권 분배 제도의 해체 이후에 토지에 대한 집착과,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집정법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제 명종 이후부터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다 보니까 집정법 시 전후로 해 가지고 농장을 이제 확대하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뭐냐면 토지를 소유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게 되죠. 예. 그래서 토지에 대한 직접과 더불어 산지, 어전 등 생산 수단의 불법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한 이제 사전 불법적으로 소유한 이제 산림 저택에 나온 잉여 생산물을 박납을 통해 손쉽게 처분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박납업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이제 특산물들을 처분할 수 있죠. 예, 이렇게. 또한 자신이 주도한 생산한 물건이 아니라도 서울 중심으로 전국 시장권이 형성된 상황에서, 앞에서 말한 15 세기 때 이제 후반부터 이제 전국적인 시장망이 형성되게 장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부상대구의 박람을 도와주고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단 한편으로 곡물 상납하는 농민 입장에서도 곡물 조달 때문에 강제에 동원되거나 농사를 전폐하기보다는, 원래 공납 자체가 이제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박납가만 적당하다면 대납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대납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자발적이지만 박납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예. 이게 강제적이죠. 그리고
뭐냐 수수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예. 자, 이와 같이 인토 작곡과 언말, 그러니까 언말이라는 건 상업을 억제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조선 정부는 상업을 억제하는 중로 억산 정책을 실시했잖아요. 자, 이런 근거는 국가적 유통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안을 개정하거나 방납 근단을 청만한 조치로는 공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 공안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산군 때 한번 개정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후부터는 공안이 잘 개정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공안 개정은 상당히 정치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관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안 외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징수하죠.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법으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징수 금액이 아니에요. 일종의 잡세죠. 법정 외의 징수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오히려 당시 상파병 경제 발전과 요역의 노동의 물다파 추세를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방납을 국가 제도로 수용하는 방안을 자생적으로 일부 군영에 실시되고 있는데 이걸 사대동이라고 하죠. 이른바 자 사대동은 그러니까 사대동은 인제 일반 양반 관료들이나 살인들이 그 당시에 인제 실시했던 거야, 그 지역별 자치적으로. 그래서 사대동은 9년 내에 토지를 균등하게 쌓을 이들 가지고 공물을 시장에서 구입함으로써 기존 방납업자의 중간 사태를 막으려고 했다. 자, 그 대표령이 이제 이해 사대동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자, 이해 사대동은 국가가 주도하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실제 함해 강사도 이제 부임한 뒤 그 당시 그 각 분야의 사대동을 실시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자, 한편 조선 국가는 선조와 그 뭐냐면 선조 14년과 37년 공항을 개정했지만 방남을 포함한 공남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요게 제가 이제 약간 오류가 있었나 봐요. 연산군 때 한번 개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선조 때 공항 개정이 있었나 봐요. 예. 수정해 주세요. 예. 아마 그 이후부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요게 이제 요게 시민화국사하고 연결돼서 인제 보면 대동법 관련된 내용 볼 때 공안은 인제 수정을 별로 없었다고 했거든요. 잠깐만 이게 어딨어. 예. 그래서 그 각사의 경비 문자가 공안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례와 등록에 참고해서 간행죄를 집중해서 경비에 넣었다 하니까 연산군하고 이제 우리가 인제 앞에서 푸셈에 있는 선조 때 있죠. 선조 때 이게 아마 이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이나 전란 같은 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국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제외하고는 계속 지속이 됐다. 그러니까 예전 공안을 그대로 지속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그 뿌셈 내용하고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 같아요. 이게 좀 수정해서 주시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그래서 인제 이 사이에 임진왜란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1594 년에 국량 확보와 민생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종래 그 공물 진상제를 폐지하고 대동법이라는 이제 공물 장민을 전격 실시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어떤 배경이 돼 가지고 이 당시 대동법이 실시한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게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곡물 장미는 인제 뭐냐면 대공수비법도 1년 못돼 파기했다. 그래서 앞에서 했지만 잠시 선조 때 대동법이 실시했지만 잠깐 실시했다 말았다 했잖아요. 이 대공수비법. 요거와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 기존 방납인데 불만이 적지 않은 데다가 그 당시 징수의 쌀이 수량이 예상보다 매우 적어 국량 확보도 고사하고 국가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제대로 구입할 수 없어 수시로 현물 징수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아마 인제 전쟁 와중이다 보니까 시장이 제대로 뭐냐면 서지도 않고 유통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그것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도 인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래서 인제 이게 쌀을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좀 약간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대공수립법이 잠깐 중단됐던 이유가 이게 실시했다 국가가 폐지된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방납인들의 불만 그다음에 징수한 쌀이 그만큼 많지 않았다는 거. 아마 전쟁 기간 동안 징수한 쌀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도 개설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현물 징수를 이제 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폐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대동법 실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앞부분은
대동법의 실시 배경이 됐던 이 박람회 폐단 관련된 내용들 언급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걸 극복하기 위한 4 대동 실시 과정, 그리고 잠시 인제 임진왜란 때 대동법 인제 1년 동안 실시했잖아요. 공무장비법 이런 것들을 인제 관련된 내용, 왜 이것이 실시했다가 없어졌냐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동법 실시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해군은 즉위한 직후 석 달 만에 다시 공나라 패단이 가장 심했던 경기도가 이제 공나라 패단이 심했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죠. 상륙의 영이 많았고, 그래서 인제 왕이나 왕비의 능을 관리하거나 만들 때 그 역이 많았고, 그다음에 사신접 대비 명나라 사신접 대비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 경기도가 이제 이게 부담이 컸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대궁 수립법을 이제 추진했고요. 그래서 이제 강해군 즉위년에 5월 담당 간수로서 선해청을 설치했고, 선해법이라 불렸지만 다른 한편 대동법이었다. 선해지법이었고 나중에 대동법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동법을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임금에서 서민까지 당대에서 자손 만대까지 고도 태평하여 누릴 수 있다 해서 인제 의미였다. 대동법의 의미 관련된 내용이 이게 나와 있죠. 자, 그뒤 대동법은 박나빈대 반대를 위해서 경기도 이해 지역을 확대 실시 못했다가 1623년 반정 후 인조가 즉위하고 나서 민심 의무제로 일환으로 강원도에 실시했고, 그 후에 충청, 전라, 함경, 경상도로 확대됐고요. 항해도에 실시했고 전국주에 실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함경도 뭐 평안도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동법이 실시됐는데 익류지였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유치 상단미를 이제 올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도 아까쯤에 잠깐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대동법을 이제 실시하지 않은 지역을 어 함경도하고 평안도 지역을 제외시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대동법을 실시했어요, 이 지역도. 다만 유치미만 하고 상단미를 올리지 않는 익류지역으로 남겼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요. 자, 그래서 대동법은 독립을 해야 하는 민인들의 전폭적으로 지지받았고, 17세기 중엽 이거 이미 하산도 대부분 지방에서 4 대동이 자율적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실시되는 100 년의 시간이 걸렸다. 자, 일단 인제 뭐 그 내용이 있죠. 지역마다 공람하는 사정이 달랐던 탓도 있지만 박람회 이익을 봤던 양반 지휘층의 부상 대구들이 그만큼 거셌던 것이다. 예.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또 양반 지주층들이 원래 양반들이 사업 활동을 할 것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리인들을 시켜서 뭐 자기 마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비들을 시켜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반 지주층 부상대고들 이렇게 반발이 크만큼 거세 거세였던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되면서 박납 위의 방법 잉여세금을 처분해서 토론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박납을 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문장이 좀 약간 이상하죠? 반발이 컸는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박납 위의 방법으로 잉여세금을 처분해서 통로가 마련됐기 때문에 굳이 박납을 고집할 필요 없었다. 자, 요거를 이해하려면 양반 지주층들이 왜 그 박납을 이제 개입했냐. 자기 마름들하고 노비를 시켜 가지고. 그건 뭐냐면 이 양반 지주층은 그 당시 산림 수택 같은 걸 불법적으로 이제 점용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생산된 여러 곡물들을 처분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납업자들 뭐냐면 연결됐구나. 자기가 이제 자기 대리인을 시켜 갖고 박납을 이제 해 가지고 그걸 처분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앙 정부에 납부하는 방법.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대동법이 실시할 때 이 양반지 중에 반대가 심했던 것이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장이 만들어지고 인제 상설 시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처분할 수 있는 곳들이 박람 외에도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 처분할 수 통로가 마련됐기 때문에 굳이 박람을 고집할 필요 없었다 졌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뭐냐면 수용되기 시작했다. 요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인연 생산을 처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당시 반발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반발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면서 대동법을 수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관련된 거죠. 물론 이 대동법을 실시하면 자기들이 또 토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그런 것 측면에서 보통 그 또 반발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잉여 생산물 처분하는 것을 볼 때는 측면에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 때문에 박납을 자기가 직접 결탁 하거나 아니면 대행시키거나 아니면 그 유착 박납업자가 연결돼서 처분할 필요 없게 되는 것도 대동법을 이제 실시하는 과정에 반발을 누구트리는 어떤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내용은 대동법의 실시 과정 내용들이죠. 대동법을 실시하면 곡물 본색, 즉 각종 허물을 거두는 대신에 미로 이제 통일하여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곡물 본색이라고 했나 봐요. 예, 그 지역에 뭐 생산 그게 원래 그 자체가 이제 뭐 생산된 물건이기 때문에 본색이라 했는지 아니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이걸 미로 이제 통일했고 가세 기준도 분명해져 종전에 막연한 가오에서 보다 확실한 토지 결수로 바뀌었다. 따라서 무전 농민이나 연세 농민이 일단 이 부담에 벗어날 수 있었고 토지를 가진 농민들도 토지 소유수에 따라서 1 개월당 12들만 납부하면 종래 방납업자들의 어떤 중간 수탈을 면탈할 수 면할 수 있었고 종주의 공납자에 비해서 부담을 이제 덜 수 있었다. 자, 대동법은 봄과 가을에 절반씩 쌀로 납부하는 걸 원칙이었고 지역에 따라 쌀보다 뭐 항해도, 환경도, 뭐 평안도 지역은 쌀 생산량이나 뭐 토지 비용도 좀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납도 가능해요. 그래서 포나 목 여기서 인제 그 포는 이제 마포를 얘기해요. 마진골 얘기하고 목이라는 것은 면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납부한 것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대납도 허용했다. 후에는 인제 상품통보가 인제 뭐냐면 확산되면서 전납, 동전으로 통해서 납부도 가능했죠. 예. 그 원칙은 미지만 포나 목이나 그다음에 동전도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충청, 전라, 경상, 항해도, 사도에서는 운송 여건을 감안해서 연해음과 상군을 구분하여 연해음이라는 것은 이게 보면 강이라든지 바다를 끼고 있는 거죠. 해상 통로가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손이 왔다 갈 수 있는 통로를 얘기해요. 자, 상군이라는 것은 가 주변에 이제 자기 군현이 이런 강이라든지 바다의 연해지 연결돼 있지 않은 지역들 얘기하죠. 그 구별 조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연해읍에 계속 쌀을 납부하고 그렇지 못한 그 상군 지역은 상대해 주고 운송이 편리한 포도 납부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뭐 항해도 강원 항해도 뭐 뭐냐면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지역 같은 것도 있지만 또 그 지역 내에서도 연해읍이나 또 이렇게 상군이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구분해서 연해읍은 쌀도 납부할 수 있죠. 이 배도 운반해 갖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이제 산간 벽지 같은 경우에는 운송이 편한 포도 납북이 있다. 그래서 포의 납부 지역 같은 걸 하나 또 언급하고 있어요. 예. 자, 포납 지역은 상품 통보가 활발했던 유통기의 경우에는 동조로 납부할 수 있었다. 자, 대동리는 크게 상남리와 유치미로 나눴는데 상남리는 그 당시 서울의 선해청으로 운반되어 곡물, 세폐, 진상도 사용됐고 유치미는 지방 군역에 남겨져 상납 물종의 수송비와 지방경비를 사용했다. 자, 성남매 유치미 비율은 충청도에서 대동법이 실시한 이후 대체 반분 정시가 됐다. 50대 50이죠. 하지만 18세기 중엽 이후에 상남미 비중이 증가되면서 유치미가 부족해 본래 유치미를 가지고 있던 경우는 다시 농민들이 부담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잡세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납부된 일정 가액 징수를 금지했던 대동법의 근본 징수는 정신은 무너지게 되었다. 자, 상담비를 관리했던 기관으로서 예초에는 선해청이 실시됐는데 요게는 상평청이 이제 합석됐고요. 그래서 원래 선해청 이게 이제 나중에 대동청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상평청으로 다 통합이 돼. 예. 그래서 상평청에서는 그 당시에 조선후기 때 상평청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물가 조절도 하고요. 오늘 한국은행 그 역할 있죠? 그리고 인제 거기에다가 인제 선해청 같은 대동새도 긋고 여러 가지 인제 업무를 같이 하는 거야.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오지만 이제 군역 업무와 그다음에 진울청 그래서 인제 항공 업무도 다 하죠. 그래서 이 상평청은 그 후에 진울청 군역과 합석해서 그 당시 잠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다시 할게요. 네 거꾸로 읽었어. 선해청이 밑에 있는데 선해청은 이제 업무를 다 이관했는데 이관했다는 내용을 잘못 제가 이해해 갖고 얘기했는데 상평청이 이제 물가 조절 역할을 하잖아요, 물가 조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진울청과 군여청인데 진울은 항복 역할을 하고 군여청은 이제 군역 역할을 했잖아요. 각기 떨어져 있는 이제 그것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인제 선해청으로 다 통합이 된 거야. 예. 선해청. 그래서 선해청이 대동세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군역의 업무 그다음에 또 뭐야 항복의 업무 이런 것들을 다 인제 뭐냐면 포괄하는 언제 상당히 능가한 조선 후기 때 최대 아무리였다. 그래서 이것이 호조를 능가하는 최대 아무리였다. 이 선해청 내용 그러니까 선해청의 업무 확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인제 그의 이제 선해청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까닭에 삼중승이 도제조를 검했고요. 예 선해청 운영이 이제 제조제로 이제 운영됐던 거 알 수 있죠. 겸직제로. 그래서 호조 판사를 비롯한 종 이품의 간원이 제조를 겸했다. 그래야 이제 전임 제조 1 명, 그다음 산하 간청에 난청이 있었고 그 난청의 산하에 수많은 이서들이 배치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선해청 운영 관련된 내용이고 이 내용이 있고요. 자 종래 공납제에 해당 지방의 공물 수시로 가징하여 추가하고 경감하는 등 깎아내는 재조문의 자유를 이뤘으나 선해청에서 매년 각 도 대동쪽을 상납한 수량을 정한 다음에 이를 통해도 각 도의 영납의 상납분과 그 유치비는 사전에 조정 배분해서 양출 재입에 입각한 예산제도 기획을 마련했다. 그래서 선해청, 여기 대동청인데 대동청과 선해청은 동일한 기관이에요. 예. 선해청이었다 대동청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야.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양출 재입의 원칙이 이제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울러 종전의 국방, 군방, 간청별로 무계획적으로 행해졌던 곡물 조달 발시에 선해청을 중심으로 일원화됐고 각 즉 그 물품에 따라서 지정된 공인들에게 곡물가를 지급하고 공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받아 해당 군방과 간청에 공급했다. 자 이에서 공인은 서울시장을 물론 그 지방시장에서 정부 간청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이걸 조달함에 따라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수공업 발달에 한층 진전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봤고요. 예. 저 이제 이게 대동법이 중요하다 보니까 인제 처음부터 해 갖고 인제 뭐 한국통일이나 푸셈이라든지 시민한국사를 이제 같이 교차 분석하면서 읽어 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게 그 한국통일 기준으로는 예 한 2장 했나? 근데 이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균형법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